여러분, 제 식당에 단골로 오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어느 날 만삭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제 바로 옆 테이블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년 건물 뜯어내면 바로 이혼할 거야. 그 말을 듣고 남자를 쳐다봤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 딸이 남자친구라며 보여준 사진 속 남자랑 똑같은 얼굴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견례 날 그 남자가 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를 보고도 태연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이 정신 나간 놈한테 어떻게 복수했는지 들어보실래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야기예요. 듣다 보면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제가 겪은 일이거든요. 저는 경기도 분당에서 갈비찜 전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올해 52살 여자예요. 간판을 처음 달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30 넘어서였으니까 벌써 20년도 더 된 거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딸이 초등학교에 막 들어갈 무렵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지더니 병원에서 눈을 못 떴거든요. 장례식장에서 딸 손을 잡고 서 있는데 조문객들이 저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30 초반에 애 하나 달랑 안고 어떻게 살겠냐는 눈빛이었죠. 그 시선들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딸이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손으로 키운다. 그렇게 이를 꽉 깨물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시장에 가서 소갈비를 직접 고르고 양념을 만들고 국물을 잡고 밑반찬을 손질하는 걸 매일 혼자 했거든요. 처음에는 테이블 4개짜리 작은 가게였는데 손님이 하나둘 붙기 시작하더니 입소문이 나면서 자리가 모자랄 지경이 됐어요. 갈비찜 하나로 20년을 버텼다고 하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다만 그 하나를 목숨 걸고 했을 뿐이죠. 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컸어요. 학교 끝나면 식당에 와서 구석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하고 바쁜 시간에는 물컵을 나르겠다고 종종 걸음을 치던 꼬마가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는 어른이 됐더라고요. 28, 밝고 순수한 아이예요. 누가 봐도 해맑다는 소리를 듣는 얼굴인데 저는 그게 늘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세상에는 그 순수함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걸 저는 식당을 하면서 숱하게 봐왔으니까요. 그래도 딸이 씩씩하게 제 앞에서 웃어줄 때마다 제가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몇 해 전 일이에요. 식당을 하면서 아끼고 모은 돈이 꽤 쌓였는데 마침 식당 바로 옆 이면도로에 작은 꼬마 건물이 하나 나왔거든요. 3층짜리 조그만 건물이었는데 위치가 괜찮아서 임대 수익이 꾸준히 나올 만한 물건이었어요. 저는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계약을 하고 딸 이름으로 등기를 올렸죠. 제 이름으로 해도 됐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 건물을 딸한테 주려고 산 거였거든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떠난 걸 겪었으니까 저도 만약의 경우에 딸이 빈손이 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등기를 올리고 나서 딸한테 말해줬더니 그 아이가 서류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데 눈에 물이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얼굴이었죠.
딸이 서류를 꼭 쥔 채로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게 다 내 거야?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딸이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어서 목을 껴안았어요. 그 아이 어깨가 들썩들썩 떨리는 게 느껴지면서 저도 모르게 콧날이 시큰해졌거든요. 2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갈비를 손질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버틴 날들이 그 순간 한꺼번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이 건물을 산 거라고요. 그렇게 평범하지만 단단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식당은 여전히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야 할 만큼 잘 됐고, 딸은 회사 생활을 나름대로 즐기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퇴근하고 식당에 들렀는데 평소와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괜히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저한테 뭔가 말을 꺼내려다 멈추고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영락없이 할 말이 있는데 꺼내기 어려운 표정이었거든요. 제가 반찬을 정리하다가 딸을 슬쩍 보면서 물었죠. 뭔데 할 말 있으면 해. 딸이 그제야 핸드폰을 꺼내서 제 앞에 화면을 내밀었어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는데 남자 사진이더라고요. 30 중반쯤 돼 보이는 이목구비가 반듯하게 생긴 남자였어요. 딸이 볼이 살짝 붉어진 채로 핸드폰을 두 손으로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 사람이야. 진짜 좋은 사람. 저는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깔끔한 인상에 눈웃음이 좋아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딸이 누군가를 이렇게 내놓고 좋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 저는 그 모습만으로도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어요. 딸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저것 설명을 하는데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만난 지 몇 달 됐고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알게 됐고 성격이 차분하고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딸이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상견례 하고 싶어. 엄마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야. 상견례라는 말에 저는 솔직히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우리 딸이 상견례를 하자고 할 만큼 진지한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동시에 어딘가 한 구석이 싸하기도 한 묘한 기분이었는데 그래도 딸이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으니까 저도 같이 웃어줬어요. 그래, 한번 봐야지. 날짜 잡아. 딸이 신이 나서 바로 그 남자한테 연락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혼자 생각했어요. 우리 딸이 진짜 시집을 가는 건가? 이제 사위라는 사람이 생기는 건가? 그러면서도 괜히 뿌듯하고 코끝이 찡한 거 있죠. 딸을 혼자 키우면서 이 아이한테 아빠가 없다는 게 늘 미안했는데 이제 옆에서 지켜줄 사람이 생긴다면 저는 정말 마음이 놓일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기로 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은 평일 저녁이었는데 식당이 꽤 붐비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갈비찜 양념을 볶고 있었고 홀에서는 우리 식당에서 10년 넘게 함께 일해 온 언니가 서빙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이 언니가요, 진짜 제 오른팔이에요. 식당을 처음 열고 얼마 안 됐을 때 들어왔는데 저보다 2살 위라 제가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손님 응대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눈치가 빨라서 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처리하는 분이에요. 저한테는 직원이라기보다 가족 같은 사람이죠. 그날 저녁 언니가 주방 쪽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3번 테이블에 그 단골 남자 왔는데 오늘은 여자랑 같이 왔어요. 저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홀 쪽을 힐끗 내다봤어요. 3번 테이블에 3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
배가 많이 부른 여자가 함께 있었거든요. 만삭이라고 해도 될 만큼 배가 불러 있었어요. 저는 그냥 단골 손님이 부인이랑 왔나 보다 하고 다시 양념을 저으려는데 주방이랑 3번 테이블 거리가 가까웠던 탓인지 두 사람 대화가 조각조각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메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남자의 목소리 톤이 낮아지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말이 귀에 꽂혔어요. 남자가 만삭의 여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건물 뜯어내면 바로 이혼할 거야. 애는 내가 키우면 되지. 저는 양념을 젓던 손이 멈췄어요. 국자를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서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거든요. 건물을 뜯어내고 이혼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만삭인 여자한테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대놓고 이혼을 입에 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나도 모르게 주방 창 너머로 그 남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또렷하게 들여다봤어요. 반듯한 이목구비, 눈웃음이 좋아 보이는 인상 말할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 그 순간에는 미처 연결을 못했어요. 그냥 저런 남자가 다 있나 만삭인 아내한테 저런 소리를 하다니 속이 뒤집히는 기분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다시 양념을 저었어요. 두 사람은 갈비찜을 시켜 먹고 나갔는데 그 남자가 계산하면서 카드를 내밀 때 언니한테 능글맞게 웃으며 역시 여기 갈비찜이 최고예요 라고 말했대요. 저는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피곤한 하루였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며칠 전 딸이 보여줬던 사진이 문득 떠올랐거든요. 딸이 좋다고 상견례를 하자고 그렇게 눈을 반짝이며 보여줬던 그 남자 사진을요. 저는 갤러리를 열어서 딸이 보내준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화면에 남자의 얼굴이 뜨는 순간 저는 소파에서 등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게 느껴졌고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요. 오늘 식당 3번 테이블에서 만삭의 여자한테 건물 뜯어내면 이혼한다고 말했던 그 남자의 얼굴과 정확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입술이 바짝 마르면서 숨을 내쉬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거웠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진을 확대해보고 줄이고 다시 확대하고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 볼수록 같은 사람이었어요. 눈매, 코, 입꼬리 올라가는 각도, 왼쪽 귀 위에 살짝 솟은 점 하나까지 전부 일치했죠. 우리 딸이 좋다고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상견례까지 하자던 그 남자가 만삭의 아내한테 건물을 뜯어내고 이혼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니요. 저는 소파 팔걸이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가죽에 파고들 만큼 힘을 줬는데도 몸 떨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에서 딸이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하던 장면이 자꾸 겹쳐지는데 그 위에 3번 테이블에서 낮게 속삭이던 남자의 목소리가 덮어 씌워졌어요. 건물 뜯어내면 바로 이혼할 거야. 그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 치듯 울리면서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한 채로 천장만 바라봤는데 핸드폰 속 사진과 3번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의 얼굴이 번갈아 떠오르면서 머릿속이 엉망이 됐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얼굴이 비슷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려고 수십 번을 되뇌었는데 달래지지가 않았어요. 왼쪽 귀 위에 있던 점 말할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는 버릇, 눈웃음 지을 때
왼쪽 볼에만 잡히는 보조개까지 전부 똑같았으니까요.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렸을 때 저는 이미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딸이 보내준 사진을 또 한 번 열어봤는데 밤새 봐서 눈에 익을 대로 익은 그 얼굴이 화면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엎어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식당 문을 열면 평소처럼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어야 하는데 손이 제대로 움직여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가게 문은 열어야 했어요. 20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문을 열어온 사람이 갑자기 쉬면 오히려 딸이 눈치를 챌 테니까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장에 가서 갈비를 받아오고 식당 불을 켜고 홀 바닥을 닦았어요. 언니가 평소처럼 출근해서 앞치마를 두르는데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마음을 먹었어요. 이 사람한테는 말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언니는 이 식당에서 10년 넘게 저랑 같이 일한 사람이에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주방에 못 서는 날에는 언니가 혼자 홀이랑 주방을 다 돌렸고 딸이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할 때는 식당 열쇠를 맡기고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저한테는 직원 이상의 존재인데 무엇보다 이 언니가 눈치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손님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기만 해도 오늘 기분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를 귀신같이 읽어내는 분이에요. 저는 오전 준비를 마치고 홀 구석 테이블에 언니를 불러앉힌 다음 핸드폰을 꺼냈어요. 딸이 보내준 남자 사진을 화면에 띄워서 언니 앞에 내밀며 조용히 물었죠. 언니, 이 사람 본 적 있어? 언니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다 눈을 크게 뜨면서 제 얼굴을 올려다봤거든요. 언니가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사장님, 이 사람 우리 단골 아니에요? 3번 테이블에 맨날 앉는 그 남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언니는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면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어요. 사장님, 사실 그 사람 꽤 됐어요. 처음에는 혼자 왔다가 언제부턴가 배부른 여자랑 같이 와요. 근데 올 때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자는 말이 거의 없고 남자만 혼자 주문하고 혼자 얘기하고 저는 언니의 말을 들으면서 속이 점점 가라앉았어요. 제가 어제 한 번 본 게 아니라 이 남자가 꽤 오래전부터 우리 식당에 드나들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언니한테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 남자가 우리 딸이 사귀는 남자야. 언니가 입을 벌린 채로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그러다 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그러면 어제 그 만삭인 여자가 누구예요? 설마 이 남자 아내예요?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그래서 알아봐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거의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만삭의 여자한테 건물 뜯어내면 이혼한다고 말하는 남자가 동시에 우리 딸한테는 좋은 사람인 척 상견례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게 우연일 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딸 모르게 그 남자의 신상을 조심스럽게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식당에 남아있는 예약 기록을 뒤졌더니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었고 카드 영수증에는 카드 소유자 이름이 찍혀 있었거든요. 이름이 일치했어요. 예약자 이름과 카드 이름이 같았고 그 이름이 딸이 저한테 알려준 남자 이름과도 같았어요. 저는 그 정보를 가지고 아는 사람을 통해 아주 조심스럽게 확인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남자에게는 법적 아내가 있었거든요. 혼인 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고 아내는 현재 만삭이었어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멀쩡한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저는 식당 주방 구석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무릎 위에 팔을 얹고 이마를 팔뚝에 묻으면서 생각했거든요. 우리 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속고 있는 걸까? 저는 딸 쪽으로 생각을 돌렸어요. 그 아이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우리 딸은 유부남인 걸 알면서 사귀는 아이가 아니에요. 누가 식당에서 거스름 돈을 더 주면 뛰어가서 돌려주는 아이가 상대방한테 아내가 있는 걸 알고도 만나고 있을 리가 없었어요. 딸은 분명히 모르는 거예요. 그 남자가 처음부터 자기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딸한테 접근한 거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었어요.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두 손으로 잡았는데 스테인리스 표면에 손자국이 찍힐 만큼 힘이 들어갔거든요. 이 남자가 우리 딸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거잖아요. 딸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고 거기에 더해서 딸 이름으로 된 건물까지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확실해진 거예요. 식당에서 했던 그 말이 다시 귀에 울렸어요. 건물 뜯어내면 바로 이혼할 거야. 그 남자가 뜯어내겠다는 건물이 만삭인 아내의 건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딸의 건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딸한테 접근해서 결혼하고 건물을 빼돌린 다음 이혼하는 시나리오를 이 남자가 이미 짜놓고 있었던 거라면 만삭인 아내한테 한 말은 다음 타깃에 대한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당장이라도 딸한테 전화해서 다 말해버리고 싶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고 딸 이름을 누르려다가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거든요. 지금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눈에 그려졌어요. 딸이 그 남자한테 따지겠죠. 그러면 그 남자는 발뺌하거나 도망칠 거예요. 증거도 없이 엄마 말만 듣고 헤어지라고 하면 딸이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엄마가 내 연애에 왜 끼어들어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이건 급하게 갈 일이 아니라 천천히 확실하게 가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남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 사이에도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밝은 목소리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상견례 날짜를 언제로 할까?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엄마 옷은 뭐 입을 거냐고 물으면서 들떠 있었거든요. 그 남자도 딸한테 다정하게 연락을 했는지 딸이 카톡 화면을 보면서 혼자 웃는 모습이 저한테 찍혀서 오더라고요. 딸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너무 기대돼. 엄마가 이 사람 보면 진짜 마음에 들 거야.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입술을 꽉 깨물어서 아랫입술에 이 자국이 남을 지경이었거든요. 딸은 진심으로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고 진심으로 미래를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는 딸의 건물 등기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상견례 날짜를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상견례 장소가 확정됐다고 딸이 알려왔는데 그쪽 어머니가 정했대요. 장소를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제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이 동네에서 20년을 장사한 사람한테 이 근처 식당을 상견례 장소로 잡다니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상견례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식당 마감을 다 하고도 불을 끄지 않았어요. 홀에 혼자 앉아서 3번 테이블을 멍하니 바라봤거든요. 그 남자가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앉아서 이혼을 입 밖에 꺼내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양손을 올려놓고 깍지를 꼈어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어요.
딸한테 직접 말로 진실을 전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딸은 엄마 말을 의심하거나 남자 편을 들 수 있다. 딸이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빠져나갈 수 없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그 남자가 제 식당에서 했던 그 말, 그 목소리, 그 장면을 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판을 짜기로요. 이 남자가 그동안 계산기를 두드렸다면 이번에는 제가 판을 짜는 거예요. 2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상대해 본 제가 이번만큼은 절대 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새벽 3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깬 건데 다시 누울 수가 없었거든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며칠 사이에 확 늙어 보이더라고요. 눈밑이 거뭇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볼살이 빠져서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먹고 못 잔 게 고스란히 얼굴에 나와 있었는데 저는 거울을 보면서 찬물로 얼굴을 한 번 더 세게 닦아냈어요. 오늘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식당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불을 켜고 홀 바닥을 닦고 주방에 들어가 가스밸브를 열었어요.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하더라고요. 아마 며칠 동안 머릿속으로 수십 번을 시뮬레이션 돌린 탓인 것 같았어요. 오늘 어떤 순서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타이밍에 뭘 꺼낼지를 이미 다 정해놨으니까 몸이 알아서 평소 루틴을 따라가고 있었죠. 언니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주방 안쪽으로 언니를 불렀어요. 평소에 제가 언니를 따로 부르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언니도 그걸 아니까 앞치마를 매면서 바로 표정이 달라졌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오늘 상견례가 여기서 열린다는 것, 그리고 그 남자가 올 거라는 것을 말해줬어요. 언니가 제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고 저는 언니한테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말고 평소처럼 행동해 달라고요. 언니가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꽉 잡아매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10년 넘게 여기서 뭐 안 겪어봤겠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하던지 저는 속으로 이 언니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상견례 자리를 준비하기 전에 저는 전날 밤 혼자 식당에 남아서 해놓은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식당에 설치돼 있는 CCTV 녹화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진 거예요. 그 남자가 만삭의 여자를 데리고 왔던 날의 영상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날짜를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확인하니까 나오더라고요. 화면 속에서 3번 테이블에 앉은 그 남자가 만삭의 여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볼륨을 올렸어요. 처음에는 주방 소리랑 다른 손님들 대화에 묻혀서 잘 안 들렸는데 최대한 키우니까 그 남자 목소리가 잡혔거든요. 낮지만 또렷한 그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모니터 앞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건물 뜯어내면 바로 이혼할 거야. 애는 내가 키우면 되지. 음성이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어요. 저는 그 영상 파일을 USB에 옮겨 담았고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으로도 한 번 더 촬영해서 백업을 해뒀어요. 그리고 그 USB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오늘 아침까지 손으로 수시로 만져보며 확인했거든요. 주머니 안에서 손가락 끝에 닿는 USB의 단단한 감촉이 저한테는 방패 같은 거였어요. 점심 영업이 끝나갈 무렵 식당 입구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앞에 선 여자가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파마를 단정하게 하고 연한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있었거든요.
겉보기에는 교양 있고 점잖아 보이는 인상이었는데 들어서자마자 홀을 쭉 둘러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식당 인테리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가게의 값어치를 재는 것처럼 천장부터 바닥까지 훑더라고요.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이 그 남자였어요. CCTV 속 얼굴, 딸의 핸드폰 속 얼굴, 3번 테이블에서 만삭의 아내한테 이혼을 말하던 그 얼굴이 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저는 주방 쪽 작은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앞치마 주머니 속 USB를 한 번 더 만졌어요. 그 남자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입구에서 메뉴판을 들여다보면서 그쪽 어머니한테 뭐가 맛있겠다느니 분위기가 괜찮다느니 하면서 웃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수십 번이나 드나든 식당인데 처음 와본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쭉 돋았어요. 저 사람은 숨쉬듯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또 한 번 박혔거든요. 그쪽 어머니가 홀을 둘러보다가 서빙을 돌고 있던 언니를 불러 세웠어요. 언니가 주문을 받으러 다가가니까 그쪽 어머니가 메뉴판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여기 사장이 누구예요? 식당이 오래됐네요. 언니가 미소를 잃지 않고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곧 나오실 거예요. 저는 주방에서 그 짧은 대화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곧 나가겠다고, 근데 지금 나가면 안 된다고, 딸이 와야 한다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 문이 또 열리면서 딸이 들어왔어요.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딸이 들어서는데 얼굴 가득 설렘이 번져 있었거든요. 볼이 살짝 상기돼 있었고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혹시 엄마가 와 있나 싶어 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 한쪽이 쿡 찔리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온 건데 잠시 뒤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모르고 있으니까요. 딸이 그 남자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가 나란히 앉았고 그쪽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예쁘다느니 어쩌니 하는 소리가 홀까지 들려왔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었어요. 머리를 한번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다음 주방문을 열고 홀로 나갔거든요. 딸이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여기. 저는 딸을 보며 웃어줬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평소에 딸을 볼 때처럼 웃으면서 테이블로 다가갔는데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는 순간이 왔어요. 그 남자의 눈동자가 저를 인식하는데 1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얼굴에서 혈기가 쫙 빠지면서 흑빛으로 변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고 물잔을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제 2초가 지나기 전에 표정을 원래대로 수습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정면으로 받아내면서 속으로 감탄 비슷한 게 올라왔어요. 이 사람은 진짜 능숙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수십 번 와서 갈비찜을 먹었던 식당의 사장이 예비장모라는 걸 지금 알았으면서도 모른 척, 처음 본 척 완벽하게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유지한 채 자리에 앉았어요. 그쪽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거든요.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식당을 운영하시는군요. 딸이 건물도 있다고 하던데 젊어서 대단하네요. 첫마디에 건물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도 만나서 반갑습니다도 아니고 딸의 건물부터 입에 올리는 이 사람의 속내가 그 한마디에 다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음기를 잃지 않으면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대답했어요. 네, 딸한테 사줬어요. 제가 번 돈으로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남자의 움직임이 딱 멈추는 게 보였어요. 물잔을 입에 가져가다가 중간에서 손이 굳어지더니 물이 입술에 닿을 듯 말 듯한 상태로 멈췄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어요. 이 남자 머릿속에서 지금 무슨 계산이 돌아가는지가 훤히 보이더라고요. 딸한테 건물을 사준 엄마, 그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그 식당이 자기가 수십 번 드나든 바로 이 식당, 그리고 자기가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혼 계획을 떠벌렸던 바로 이 공간의 주인이 예비장모라는 사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이 남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저도 알았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옮겨놓은 USB가 제 재킷 안주머니 안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로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로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근데 손님, 여기 처음 오시는 거 맞아요? 테이블 위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게 느껴졌거든요. 딸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저를 쳐다봤고 그쪽 어머니는 찻잔을 든 채 눈을 깜빡였어요. 그 남자만 미세하게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침을 삼키는 게 보였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닌 게 바로 입꼬리를 올리면서 태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냅킨으로 입가를 톡톡 닦으며 말했어요. 아, 처음 오는 식당이라서요. 분위기가 참 좋으시네요, 어머님.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혀를 내둘렀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 여유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한참 나온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바로 몰아치지 않았어요. 급하게 가면 이 남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일부러 화제를 돌리면서 그쪽 어머니한테 시선을 옮겼어요. 어머님은 어디 사세요? 오시느라 멀지 않으셨어요? 그쪽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동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말하는 사이사이에 슬쩍슬쩍 제 옷차림이나 손을 훑어보더라고요. 식당 일을 오래 해서 거칠어진 제 손등을 보는 눈빛이 영 불편했는데 저는 그 시선을 모른 척하면서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그쪽 어머니가 물잔을 한 손으로 돌리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혼자서 식당 하나 이만큼 일으키신 거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도 그 점을 높이 사더라고요. 높이 산 게 아니라 딸 명의의 건물을 높이 산 거겠지.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꿀꺽 참켰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딸이 제 옆에서 제 팔을 슬쩍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 사람 진짜 괜찮지? 내가 말한 대로지? 저는 딸의 손을 가만히 쥐어주면서 웃어줬는데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볼 안쪽을 이로 깨물어야 했어요. 지금 이 아이 앞에 앉아 있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서도 아직은 웃어야 하는 이 상황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거든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언니가 갈비찜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저한테 눈짓을 살짝 보냈는데 저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서 아직은 기다리라는 신호를 줬어요. 그 남자가 갈비찜을 한 젓가락 집어먹으면서 감탄하는 척을 했거든요. 그 남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딸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야, 여기 진짜 맛있다. 어머님 솜씨가 이 정도인 줄 몰랐어. 이 정도인 줄 몰랐다고요. 매달 두세 번씩 와서 같은 갈비찜을 먹어놓고 이 정도인 줄 몰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천천히 마시고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은 다음 등을 꼿꼿이 세우고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저 여기 식당 사장인데 손님이시죠? 그 남자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아까 제가 처음 온 거 맞냐고 물었을 때보다 훨씬 직접적인 질문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눈동자의 흔들림이 더 컸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 남자가 바로 수습하면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처음 오는 식당이라서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저는 언니에게 고개를 살짝 돌려 눈짓을 보냈어요. 언니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홀 카운터 뒤에서 서류 뭉치를 가지고 오더니 제 옆에 서서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거든요. 예약 내역 출력물과 카드 영수증 사본이었어요. 그 남자 이름으로 된 예약 기록이 날짜별로 쭉 정리돼 있었고 같은 이름으로 결제한 카드 영수증이 한 장 한 장 겹쳐져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몇 달째 한 달에 두세 번씩 오셨더라고요. 예약도 직접 하셨고 카드도 같은 카드로 계속 결제하셨잖아요. 최근에는 임신하신 분이랑 같이 오셨던 것도 기억해요. 식당 홀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옆 테이블 손님까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수저 소리가 멈추더라고요. 그쪽 어머니가 서류를 힐끗 보더니 얼굴이 굳어지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쪽 어머니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 아들한테 무슨 누명을 씌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쪽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시선을 그 남자한테 고정한 채로 말을 이어갔거든요. 며칠 전에 오셨을 때 3번 테이블에 앉으셨죠. 배 많이 부른 여자분이랑 같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옆에까지 다 들렸어요. 그 남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태연하게 연기하던 여유가 서서히 갈라지면서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목소리를 한 톤 더 낮추면서 또박또박 말했어요. 건물 뜯어내면 바로 이혼할 거야. 애는 내가 키우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순간 테이블 밑에서 딸이 제 손을 잡아왔는데 딸의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딸이 고개를 돌려 그 남자를 바라보는데 눈에 물기가 차오르면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거든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그리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그 작은 USB를 내려놓으면서 저는 그 남자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식당에 CCTV가 있어요. 그날 영상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 여자분한테 하신 말씀, 표정, 전부요. 그 남자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면서 눈알이 좌우로 빠르게 굴러가는 게 보였는데 빠져나갈 말을 찾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겨우 짜낸 듯이 입에서 나온 말이 고작 이거였어요. 그 남자가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오해예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CCTV에 찍혀 있고 예약 내역에 이름이 있고 카드 영수증에 서명까지 남아 있는데 오해라는 말밖에 못하는 이 남자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올라왔어요. 딸이 그 남자의 팔을 잡으며 목소리가 갈라진 채로 물었어요. 그 여자가 누군데? 임신한 여자가 누구냐고. 법적으로 내 아내야? 그 남자가 딸의 눈을 피하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는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거든요. 그쪽 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면서
목소리를 한껏 높여서 말했어요. 그 녹음이 합법이냐고요. 남의 아들을 이런 자리에서 망신 주는 게 말이 돼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저는 그제야 그쪽 어머니를 천천히 올려다봤어요.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사람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로 말했어요. CCTV예요. 녹음이 아니라 제 식당이에요. 제 공간에 설치된 제 CCTV로 찍힌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 가지고 오기 전에 변호사한테 먼저 확인받았어요. 그쪽 어머니의 입이 딱 닫혔어요. 고소 어쩌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 변호사라는 한마디에 입술을 달싹이다 말고 멈추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겁을 먹으면 얼마나 빨리 쪼그라드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식당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딸은 제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로 소리 없이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저는 딸의 등에 손을 가만히 올렸어요. 토닥이지도 않고 쓸어내리지도 않고 그냥 손바닥을 딸의 등에 붙인 채로 온기만 전해줬어요. 지금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건 위로의 말이 아니라 엄마가 옆에 있다는 감각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로 테이블 위 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그쪽 어머니는 주저앉듯이 다시 의자에 앉으면서 핸드백 끈을 두 손으로 비틀어 쥐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그 남자를 다시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 남자가 오해라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눈빛으로 못 박아줘야 했거든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USB를 손가락으로 톡 밀어서 그 남자 앞으로 보내면서 말했어요. 이 안에 있는 영상, 지금 여기서 틀어볼까요? 아니면 나중에 법정에서 보실래요? 그 남자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게 보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관자놀이 쪽 핏줄이 실룩거리면서 이를 꽉 깨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이 남자가 끝까지 버티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고개를 천천히 들면서 억지로 미소를 짜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오해세요. 제가 여기 온 적이 있다고 해도 그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실 일인가요? 저는 진심으로 딸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이 남자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넘게 식당을 하면서 온갖 사람을 다 봤지만 만삭의 아내한테 이혼을 선언해 놓고 다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입술을 한번 다시고 나서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무겁게 테이블 위를 짓눌렀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내가 있다는 걸 숨겨요? 곧 아이가 태어나는 여자가 법적으로 당신 아내인데 그걸 숨기고 우리 딸한테 상견례를 하자고 한 게 사랑이에요? 딸이 제 옆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떨군 채로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깍지 끼고 있었는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딸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여자가 진짜 내 아내야? 법적으로 아직 결혼해 있는 거야? 그 남자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3번은 반복했어요. 그러다 결국 나온 말이 또 같은 말이었거든요. 그 남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오해야. 그 여자랑은 이미 끝난 사이야. 서류만 안 된 거지. 마음은 진작에 정리됐어. 서류만 안 됐다는 말을 이렇게 가볍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곧 태어나는데 마음은 정리됐다는 한마디로 퉁치려는 뻔뻔함이 저를 치밀어 오르게 만들었거든요. 그쪽 어머니가 이때 끼어들었어요. 아까 변호사라는 말에 한번 입이 닫혔던 사람인데
아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그쪽 어머니가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으며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말했어요. 잠깐만요. 우리 아들이 실수가 좀 있었다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견례 자리에서 이러실 거예요? 체면이라는 게 있지. 체면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그쪽 어머니를 천천히 돌아봤어요. 이 사람이 지금 체면을 말하고 있다는 게 웃기기도 하고 기가 차기도 해서 한숨이 나올 뻔했지만 저는 참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체면이요? 어머님, 체면을 차리셔야 할 분이 누구인지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아드님이 유부남인 걸 숨기고 제 딸한테 접근한 건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의 문제예요. 그쪽 어머니의 눈이 커지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뭔가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지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시선을 다시 그 남자한테로 돌렸어요. 이제 이 남자의 진짜 속내를 딸한테 확인시켜줘야 했거든요. 저는 목소리를 담담하게 유지하면서 말을 이었어요. 우리 식당 CCTV 영상에 다 찍혀 있어요. 만삭인 여자분하고 같이 앉아서 건물 뜯어내면 이혼하겠다고 말한 거, 그 여자분 표정이 어땠는지까지 전부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저는 일부러 잠깐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식당 안이 너무 조용해서 제가 물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물잔을 내려놓으며 그 남자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물었어요. 그때 뜯어내겠다고 한 건물이 어디 건물이에요? 혹시 우리 딸 건물 아니에요? 그 남자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아까까지 억지로라도 유지하던 미소가 사라지면서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고 이마에 맺혀있던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거든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도 못하고 맞다고 인정도 못하면서 그냥 입을 꾹 다문 채로 테이블 위 예약 내역 출력물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딸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코끝도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눈물은 흘리지 않고 있었어요. 울음을 꾹 참고 있는 게 턱 근육이 잔뜩 굳어 있는 것에서 느껴졌거든요. 딸이 그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딸이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나한테 한 번만 솔직하게 말해. 그 여자가 내 아내 맞아? 지금 임신한 거 맞아? 그 남자가 눈을 질끈 감았어요. 3초, 5초, 한참을 그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는데 나온 건 또 변명이었어요. 그 남자가 눈을 뜨면서 딸의 손을 잡으려고 팔을 뻗으며 말했어요. 들어봐. 그 여자랑은 정말 끝난 사이야. 이혼 절차 밟으려고 했는데 시기가 안 맞았던 거야. 나는 진짜 너만 보고 있었어. 딸이 뻗어오는 그 남자의 손을 탁 쳐냈어요. 손등으로 그 남자의 손목을 후려치듯 밀어내는데 그 힘에 테이블 위 물잔이 흔들려서 물이 출렁거렸거든요. 딸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시기가 안 맞았다고? 아내가 만삭인데 나한테 상견례를 하자고 한 게 시기의 문제야? 딸 목소리가 갈라지면서도 단단했어요. 울음이 섞여 있었지만 주저앉는 목소리가 아니라 끊어내는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쪽 볼을 꽉 깨물었어요. 속이 찢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딸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다는 것에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거든요. 그쪽 어머니가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는지 벌떡 일어나면서 핸드백을 챙기며 말했어요. 이 집이 장사를 이따위로 해요? 손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뒤지고 CCTV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아들아, 일어나. 그쪽 어머니가 그 남자의 팔을 잡아 끌었는데 그 남자는 일어서지 못하고 의자에 붙어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고 이마를 손으로 짚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어서지 않았어요. 앉은 자리에서 차분하게 하지만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셔도 돼요. 근데 이 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고 예약 내역이랑 카드 영수증도 전부 사본을 떠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나서 그쪽 어머니와 그 남자를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어요. 아드님이 우리 딸 명의 건물을 노리고 접근한 정황이 있어요.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CCTV에 찍힌 아드님 본인의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미 변호사한테 넘겼으니까 앞으로는 법에서 이야기하시죠. 그쪽 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아까까지 고소를 하겠다. 명예훼손이라고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변호사한테 넘겼다는 말 한마디에 핸드백 끈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결국 그쪽 어머니 팔에 이끌려 비틀거리듯 일어섰어요. 식당 문을 나서면서도 고개를 돌려 딸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딸이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치면서 입술을 꽉 깨물고 서 있었어요. 그 남자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문을 나갔고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어요. 딸이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서서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거든요. 저는 딸 옆으로 가서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았어요. 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딸의 등에 손을 올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이 아이한테 괜찮다는 말도 그것 봐라는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언니가 멀리서 지켜보다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와서 딸 앞에 살며시 놓아주고 조용히 물러났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그날 밤 저는 딸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딸은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가로등 불빛이 딸의 얼굴 위로 지나갈 때마다 볼 위에 마른 눈물 자국이 번들거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제가 뭔가를 말할 때가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 삼킬 시간을 줘야 할 때라는 걸 알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딸이 신발도 안 벗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쿠션을 끌어안고 얼굴을 묻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는데 저는 부엌에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떠왔어요. 딸 앞 테이블에 물잔을 내려놓고 옆에 앉아서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던 딸이 쿠션에서 얼굴을 떼면서 코를 훌쩍이며 제 쪽을 봤는데 눈이 퉁퉁 부어서 반쪽으로 줄어든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릴 때 유치원에서 울면서 돌아오던 그 꼬마랑 겹쳤어요. 딸이 쿠션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진짜 몰랐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진짜 몰랐어. 저는 딸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면서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안다고, 네가 몰랐다는 거 엄마는 안다고 그 말만 조용히 해줬거든요. 딸은 그날 밤 제 방에 들어와서 제 이불 속에 파고들었어요. 어릴 때처럼 제 팔을 베개 삼아 누워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저는 딸이 잠든 뒤에도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눈을 감지 못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저런 남자가 이대로 조용히 물러날 리가 없다는 걸
20년 장사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역시나 이틀도 지나지 않아 그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딸한테 연락이 쏟아졌거든요. 전화, 문자, 카톡, 안 쓰는 수단이 없었어요. 딸이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그 남자가 문자로 보낸 내용이 교묘하더라고요. 딸이 핸드폰 화면을 저한테 보여줬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내 엄마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한테 솔직하지 못했던 건 맞지만 그건 다 이유가 있어. 만나서 설명할 기회만 줘.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이마에 핏줄이 서는 걸 느꼈어요. 이 남자가 지금 방향을 바꾼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제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쪽으로 프레임을 짜서 저와 딸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상견례가 있고 나흘째 되던 날 저한테 내용 증명이 날아왔거든요. 식당 측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명목으로 저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내용 증명을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내 식당에서 내 CCTV에 찍힌 걸 확인한 게 무슨 죄가 된다는 건지 이 남자가 유부남인 걸 숨기고 내 딸한테 접근한 건 빼놓고 제가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우기는 이 뻔뻔함에 내용 증명을 쥔 손에 구김이 갈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했고 변호사는 CCTV 영상은 영업장 내 정당한 보안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다만 그 남자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앞으로도 계속 흔들기를 시도할 거니까 대비를 단단히 하라고 했거든요. 저는 내용 증명을 접어서 서랍에 넣으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흔들리지 말자고. 이 남자가 뭘 해와도 나는 버틸 거라고요. 근데 정작 흔들린 건 제가 아니라 딸이었어요. 그 남자가 딸한테 연락을 계속하면서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풀었거든요. 어머님이 오해하셔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 내가 설명할 기회도 없이 쫓겨났다. 너만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딸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딸이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내가 먼저 이 사람이 싫다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먼저 나서니까 그 사람이 더 억울해하는 것 같아. 저는 된장찌개를 떠먹으려던 숟가락을 멈추고 딸을 봤어요. 이 아이가 지금 그 남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속인 사람의 억울함을 걱정하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저는 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 제가 다그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엄마가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딸은 반대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식당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배운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의 눈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네가 직접 결론 내려야지. 엄마는 네가 볼 수 있게 보여준 것뿐이야. 판단은 내 거야. 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밥을 먹었는데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지금 두 마음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다는 게 그 떨림에서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날 밤 딸 방문 앞 복도에 앉아서 오래 있었어요. 문 너머로 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 코를 훌쩍이는 소리도 새어나왔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두 무릎을 끌어안았는데 이 아이가 상처받는 게 뻔히 보이는데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갈비를 손질하는 20년보다 더 고된 거였어요. 그 사이에 그쪽에서 또 다른 수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쪽 어머니가 움직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식당으로 위생 점검을 나왔어요. 예고 없이 불쑥 들이닥쳐서 주방 구석구석을 뒤지고
냉장고 온도를 재고 식재료 유통기한을 하나하나 확인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정기 점검인 줄 알았는데 점검 나온 사람이 슬쩍 말하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왔다고, 위생 불량 신고가 접수됐다고요. 저는 이 식당을 20년 넘게 운영하면서 위생 지적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직접 시장에 가서 재료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고르고, 주방 청소는 영업이 끝나면 바닥에 물을 쏟아붓고 구석구석 솔로 문질러서 마감하거든요. 점검 결과는 당연히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점검 나온 사람도 오히려 깨끗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갔는데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주방 벽에 손을 짚었어요. 이건 그쪽 어머니가 한 짓이라는 걸 바로 알았거든요. 상견례에서 망신을 당했으니까 저한테 보복을 하려는 거였고, 이 사람들이 저를 흔들어서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라는 게 읽혔어요. 언니가 점검이 끝난 뒤 주방으로 들어와서 제 옆에 서며 말했어요. 사장님, 이거 그쪽에서 넣은 거 맞죠? 상견례 뒤로 갑자기 위생신고가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앞치마로 손을 닦았어요. 손에 물기가 없는데도 닦는 신용을 한 건 그래야 손이 떨리는 게 안 보일 것 같아서였거든요. 저는 언니한테 말했어요. 괜찮아, 언니. 이 정도로 흔들리면 내가 20년을 못 버텼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는데 속은 편하지 않았어요. 식당을 건드리는 건 제 밥줄을 건드리는 거고, 제 밥줄은 곧 딸의 울타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가 딸한테 보낸 연락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었어요. 딸이 며칠 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신발을 벗어 던지듯 놓고 거실을 지나가면서 저를 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제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불렀어요. 밥 먹었어? 딸이 방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돌아서더니 눈을 피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 사람이 그러는데 엄마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고 했어. 엄마, 정말 싫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복판에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딸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고 잠금 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거든요. 저는 부엌 문턱에 기대선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천천히 쪼그려 앉았는데 20년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고 허리가 끊어져도 갈비를 손질하고 건물까지 사서 이름을 올려줬는데 엄마가 싫다는 말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저는 딸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 밤에도 복도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딸이 직접 부딪혀야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리는 것뿐이었거든요. 딸이 방문을 닫았건 그 밤 이후로 며칠 동안 우리 집은 냉전 상태였어요. 딸은 아침에 일어나면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현관문을 나갔고 저녁에 들어와서도 방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식탁에 제가 차려놓은 밥이 그대로 식어가는 걸 치우면서 저는 매번 입술을 깨물어야 했어요.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자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지금 이 아이한테 제가 뭘 말해봤자 그 남자가 심어놓은 말에 묻혀버릴 게 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식당에 출근해도 마음이 식당에 있지 않았어요. 갈비 양념을 볶다가 멍하니 서서 불 조절을 깜빡하는 바람에 냄비 바닥이 눌어붙은 적도 있었고 손님한테 반찬을 갖다 주면서 엉뚱한 테이블에 놓는 실수도 했거든요. 20년 넘게 이 주방에서 손이 저절로 움직이던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니까 언니가 눈치를 챘어요. 언니가 점심 장사가 끝난 뒤에 주방으로 들어와서 제 옆에 나란히 서더니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같이 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딸이 아직도 그 남자 편이에요? 저는 접시를 헹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이라기보다는 혼란스러운 거라고, 그 남자가 엄마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식으로 계속 세뇌를 하고 있다고 말해줬거든요. 언니가 수세미를 내려놓으면서 한숨을 깊이 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그 남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사장님, 이런 사람은 입이 아니라 증거로 잡아야 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딸한테 그 남자 진짜 모습을 말해줘도 딸은 엄마가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딸이 스스로 두 눈으로 확인해야 비로소 그 남자를 끊어낼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부터 알았지만 그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는데 식당 전화가 울려서 제가 받았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처음에는 예약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혹시 식당 사장님이세요? 저 그 남자 아내예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확 들어가면서 주방 벽에 등을 기댔어요. 그 남자의 법적 아내가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온 거였거든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특유의 기력 없는 목소리였는데 그 사이로 단단한 결기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그 남자의 아내가 코를 한번 훌쩍이며 말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 여자가 건물이 있는 집 딸이라는 것도 알아요. 남편이 처음부터 그 건물을 보고 접근한 거예요. 저는 전화기를 바꿔주면서 천천히 물었어요.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누구한테 들었느냐고요. 그 남자의 아내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대답했어요. 남편이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그 집 딸 명의로 된 건물이 분당에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명의를 옮기면 된다고요. 시어머니가 잘하고 있다고 절대 들키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를 든 팔 전체가 저리는 것 같았어요. 그쪽 어머니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상견례에서 첫 마디부터 건물 이야기를 꺼냈던 게 떠올랐거든요. 그게 실수로 나온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관심이 그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입에서 자동으로 나온 거였다는 게 이제야 연결됐어요. 저는 그 남자의 아내한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여자가 잠깐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그러겠다고 했고 저는 식당 영업이 끝난 뒤 시간을 잡았어요. 이틀 뒤에 만났는데 그 남자의 아내는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캐리어에 눕혀서 카페 의자 옆에 놓고 앉았는데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고 눈 밑이 거뭇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출산 직후의 몸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이 여자도 그 남자한테 당한 사람이라는 게 마주 앉는 것만으로도 느껴졌거든요. 그 남자의 아내가 아기 이불을 매만지면서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 사람이 제 재산부터 확인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그걸 팔아서 자기 사업 자금으로 쓰자고 했어요.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듣고 있었는데 들을수록 그 남자의 패턴이 선명해지더라고요. 여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접근하고 결혼이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명의를 옮기거나 처분하게 만든 다음 빠져나가는 이게 이 남자가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남자의 아내가 캐리어 안에서 꿈틀거리는 아기를 내려다보면서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어요. 이번에 사장님 딸한테 접근한 것도 같은 수법이에요. 저한테서 뜯어낼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찾은 거예요.
제가 만삭인 동안에요. 저는 커피잔을 놓으면서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 남자가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여자의 재산을 노리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윤곽이 잡혔거든요. 저는 그 남자의 아내한테 한 가지를 물었어요. 혹시 법원에 참고인 진술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요. 그 여자가 아기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줄게요. 저도 이제 끝내려고요. 그 한마디가 단단하게 들려왔어요. 이 여자도 더 이상은 참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한 거였거든요. 저는 카페에서 나오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남자를 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실마리가 하나씩 모이고 있다고요.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딸한테서 더 큰 변화가 생겨 있었어요. 딸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고개를 들더니 평소와 다르게 먼저 입을 열었거든요. 딸이 핸드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그 사람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했어. 저는 신발을 벗다가 멈칫했어요. 딸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유도한 것도 아닌데 이 아이가 자기 발로 진실을 찾으러 간 거예요. 딸이 두 무릎을 끌어안고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리면서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 SNS에 예전 여자친구 흔적이 남아 있었어. 연락처를 겨우 찾아서 전화했는데 그 언니가 하는 말이. 딸이 거기서 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턱이 떨리면서 울음이 올라오는 걸 참고 있었는데 한참을 그러다가 겨우 말을 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언니한테도 똑같이 했대. 오빠 재산 확인하고 결혼 이야기 꺼내고 슬슬 명예 이전 얘기를 하다가 오빠 쪽에서 눈치채니까 바로 잠적했대. 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소파 쿠션 위로 눈물이 떨어지면서 동그란 얼룩이 번졌는데 딸은 그걸 닦지도 않고 계속 말했어요. 그 언니가 나한테 그랬어. 그 사람한테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자기는 그때 빠져나왔으니까 괜찮았는데 나는 이미 상견례까지 갔으니까 더 위험하다고. 저는 현관에 서서 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슬리퍼도 안 신은 채로 맨발로 서서 딸이 말하는 걸 듣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자기 힘으로 진실의 조각을 하나씩 맞추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천천히 딸 옆으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딸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제 어깨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면서 어깨를 들썩이는 게 느껴졌고 제 옷이 눈물로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한참을 울던 딸이 제 어깨에서 얼굴을 떼면서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 봤어. 끊을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울면 딸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저는 입술을 꾹 다문 채로 딸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이 말이 나오기까지 기다린 것이 옳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100번을 말하는 것보다 딸이 스스로 한번 깨닫는 게 진짜라는 걸 이 아이가 직접 증명해 준 거잖아요. 딸이 그날 밤 그 남자한테 연락을 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전화 차단, 문자 차단, 카톡 차단을 하나씩 누를 때마다 딸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끝까지 다 눌렀거든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단단한 아이였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딸이 연락을 끊자 그 남자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왔거든요. 연락을 끊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가 급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딸명의 건물에 유치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다가 불을 끄고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유치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는데 그래도 쓰러지면 안 되니까 식당 앞 벤치에 앉아서 변호사 말을 들었거든요. 그 남자가 딸 명의의 건물에 자기가 공사비를 투자했다는 명목으로 허위 유치권을 신청한 거였어요. 건물을 직접 묶어버리는 방식으로 거래도 안 되고 담보대출도 안 되게 만들어서 압박하려는 수법이었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고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 남자가 딸한테 연애 감정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건물을 물고 늘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튼 거였어요. 저는 두 손으로 무릎을 짚고 일어서면서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건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전쟁이라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지면 20년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진다고요. 저는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꺼놨던 불을 켜고 국물을 다시 올렸어요. 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지만 저는 국자를 잡고 국물을 저으면서 입을 꽉 다물었어요. 유치권 신청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저는 잠을 잘 때도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돌렸어요. 변호사를 다시 만나서 상황을 정리했는데 그 남자가 신청한 유치권의 근거라는 게 허술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딸명의 건물에 자기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투자했다는 주장이었는데 그 건물은 제가 매입한 뒤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건물 매입 당시 계약서부터 등기 서류, 관리비 납부 내역, 세입자와 매진, 임대차, 계약서까지 전부 모아서 변호사한테 넘겼고 변호사는 허위 유치권 신청 취소 소송을 바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변호사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심각했거든요. 사장님, 그쪽에서 서류를 하나 더 냈습니다. 딸이 건물 지분을 구두로 약속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주방 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어요. 이 남자가 서류까지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딸이 자기한테 건물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확인서를 위조해서 법원에 낸 거예요. 저는 바로 딸한테 전화했어요. 딸이 받자마자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어요. 너 혹시 그 남자한테 건물 관련해서 서류에 도장 찍어준 적 있어? 딸이 전화기 너머로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도장 찍어준 적도 없어.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딸 목소리에 당혹감이 가득했고 동시에 겁먹은 기색도 섞여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름으로 된 서류가 법원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이 아이한테 얼마나 무서웠을지 저는 전화기를 쥐면서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딸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다 처리할 거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식당 주방에 혼자 서서 싱크대 앞에 두 손을 짚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는데 이 남자가 단순한 재산 욕심을 넘어서 딸과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통째로 흔들려 한다는 게 이제 확실해졌거든요.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내가 무너지면 딸도 무너지니까 저는 싱크대에서 손을 떼고 앞치마를 다시 묶으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변호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필적 감정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거였어요. 그 확인서에 찍힌 도장이 딸의 인감인지 날인 과정에서 위조 흔적이 있는지를 감정해야 했거든요. 전문가가 서류를 분석한 결과가 나오는데 열흘 정도 걸렸는데 그 열흘이 저한테는 열 달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면서도 갈비를 손질하면서도 손님한테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감정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결과가 나왔어요. 도장의 인주 성분과 날인 각도, 압력 분포를 분석한 결과 딸이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확보한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감정서였어요. 저는 그 감정서를 받아들고 변호사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 남자가 딸의 도장을 어디서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는 아직 밝혀야 했지만 서류가 위조라는 게 증명된 것만으로도 제 어깨에서 돌덩이 하나가 굴러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동시에 그 남자의 아내도 움직여줬어요. 출산 직후의 몸으로 법원에 참고인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나선 거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결정적이었어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여러 여성의 재산에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는 것, 시어머니가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 그리고 딸의 건물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전화 통화를 직접 들었다는 것이 진술서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느 날 식당 영업이 끝난 뒤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받았더니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자기가 그 남자한테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여자라고 했어요. 딸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연락처를 알아냈다면서 자기도 그 남자한테 똑같은 수법을 당했다고 했거든요. 이 여자는 그 남자와 사귀면서 자기 명의의 오피스텔 전세금을 빼서 그 남자한테 빌려줬는데 그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그때는 증거가 부족해서 신고도 못하고 혼자 삼켰다는 말을 듣는데 전화기 너머로 그 여자가 울먹이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이 여자한테도 변호사를 연결해줬어요.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게 확인되면 그 남자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사기라는 구도가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피해자들을 하나씩 연결하면서 이 남자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런 짓을 해왔는지가 점점 드러나는 걸 지켜봤어요. 변호사와 함께 허위 유치권 신청 취소 소송, 사문서, 위조 형사 고발, 사기 혐의 고발을 동시에 진행했거든요. 필적 감정 결과와 피해자 진술이 결합되면서 법원은 유치권 신청을 기각했고 딸 명의의 건물에 묶여있던 족쇄가 풀렸어요. 변호사한테서 기각 결정 통보를 받던 날 저는 식당 주방에서 혼자 국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국자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저도 모르게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20년 동안 새벽마다 이 주방에 서서 갈비를 손질하고 허리가 끊어져도 버티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딸한테 사준 건물인데 그걸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두 다리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다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저를 보더니 말없이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제 옆에 나란히 앉아서 같이 있어줬는데 그게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거든요. 그 남자는 형사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조사 과정에서 법적 아내와의 이혼 절차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딸한테 접근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났어요. 그쪽 어머니도 아들의 서류 위조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됐거든요. 상견례 때 고소를 하겠다. 명예훼손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 남자는 마지막으로 딸한테 직접 찾아왔어요. 딸이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딸 앞을 막아섰거든요. 딸이 저한테 전화로 그 상황을 말해줬는데 그 남자가 딸의 팔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 엄마가 우리를 갈라놓은 거야. 나는 진짜 너를 사랑했어.
딸이 그 손을 뿌리치면서 담담하게 대답했대요. 아니, 네가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야.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뿐이야.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핸드폰을 쥔 채로 식당 카운터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차올랐는데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라 딸이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입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에 온몸이 뜨거워졌거든요. 그 남자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판은 반년에 걸쳐 진행됐는데 그 남자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가족 어머니는 공범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딸은 판결문을 보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판결문 사본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저한테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그때 왜 바로 말 안 해줬어? 저는 딸 옆에 앉아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가 직접 봐야 진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딸이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면서 웃었어요. 맞아. 그 사람 욕을 엄마가 했으면 나 더 반항했을 거야. 그 웃음을 보는데 제 안에 꽉 막혀 있던 게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딸과 함께 딸명의 건물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나란히 서서 동네를 내려다보는데 20년 전 이 동네에서 테이블 4개짜리 작은 가게로 시작했던 그때가 떠올랐거든요.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이거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가. 딸이 제 팔을 꼭 잡으면서 고개를 제 어깨에 기댔어요. 바람이 옥상 위로 불어왔는데 그 바람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식당으로 돌아온 날 언니와 점심 장사가 끝나고 둘이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을 마셨어요. 언니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사장님 잘하셨어요. 처음에 그 남자 데리고 왔을 때부터 눈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면서 그제야 웃을 수 있었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식당 수익 일부를 언니한테 지분으로 나눠줬어요. 20년 가까이 이 식당을 함께 지켜온 사람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보답이었거든요. 딸은 그 뒤로 한동안 연애를 쉬었는데 점점 밝아졌어요. 건물 임대 수익으로 작은 가게를 차리겠다며 계획을 세우는 딸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면서 생각해요. 이 식당이 딸을 지켰고 제 두 손이 딸을 지켰다고요. 가끔 그 남자가 앉았던 3번 테이블을 지나칠 때도 있는데 이제는 그냥 손님 자리일 뿐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딸한테 건물을 사준 것도 아니고 그 남자를 잡아낸 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가장 잘한 일은 딸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준 거였어요. 오늘도 저는 주방에서 국물을 끓이고 있고 딸은 건물 2층에서 새가게 인테리어를 보고 있어요. 우리 두 사람만의 세계가 이렇게 조용하고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신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거라는 생각이요. 당장 달려가서 다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부모의 마음을 가져본 분이라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2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갈비를 손질하던 그 손이 결국 딸을 지켜냈다는 게 저한테는 가슴만큼한 부분이었거든요.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